네,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충청광역연합이 이제 올 연말쯤에 출범할 예정인데요. 네. 여기에서 쓸 돈, 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네. 보니까 이제 광역 협력 개정 신설이 골자라고 하던데 우선 이 광역 협력 개정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게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방 분권 균형 발전 법에 기초해서 그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게 균특회계라고 지역 하는 균형 발전 특별회계. 특별회계. 예. 그 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개정이 있어요. 네. 뭐 그게 자율 개정도 있고 또 뭐 그 정부가 일정히 지정하는 그런 개정도 있고 네네. 거기는 또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 개정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특별 개정들을 안에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네네. 메가시티가 성공하려고 하면 그 지금 이제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재원은 네. 지자체들이 분담해서 네네네.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만 해서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포함해서 공동의 어떤 발전을 위한 여러 이제 예산이 필요한데 네네. 그 예산에 대한 지금 대안이 없어요. 법은 있는데 그렇죠. 사업비에 대한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이걸 그러면 중앙정부의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이렇게 광역연합 형성했으니까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균특회계 내에 네네네. 그런 광역 단위로 해서 경제권을 형성하고 메가시티를 구성하는 지역에는 별도의 좀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 네네. 이런 사업이 좀 지속성을 가지고 오히려 뭐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그 지역의 어떤 하나의 그 블록화된 경제권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지금 그런 대안이 없다.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광역협력 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한 지역경영발전 특별법을 네.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광역 협력 개정이 신설되면 네. 이 우리 이제 충청광역연합의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는 셈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것으로 뭐 다 되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안정적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면 뭐 이건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의 이런 메가시티 구성도 확산될 수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대한민국이 사실 수도권이 블랙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과연 지방 소멸 시대라고 하고 지역에 지금 광역 자치단체 또 그 일정한 규모를 갖춘 부산이라든가 이런 도시조차도 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자립적인 지역의 경제권을 형성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의 이런 과밀 집중을 극복하고 네네. 지역의 어떤 그런 그 대항력과 자립적인 경제의 성장의 어떤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그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법을 어떻게든지 저는 좀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네네. 발의를 한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게 되면 우리나라 네. 최초로 이제 초광역권 이제 소위 메가시티의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그렇죠. 건데요. 네. 네. 그 가장 중요한 과제 뭐 첫 번째로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자치단체 간의 광역연합 이제 행정 체계가 구축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할 테고 네네. 또 하나는 이것이 그러면 지금 충청권 4개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공유되지 않고 네. 이것이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어느 순간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한 네네. 구조인 거죠. 네네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충청권의 그런 광역철도망 형성이라든가 네네네. 또는 공통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또는 공동으로 연계한 그런 관광이라든가 문화산업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것들을 함께 추진해서 그 이익도 지역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가 정말 양보하면서 협력하는 네네네. 그런 체계를 잘 갖춰 나가는 것이 이 사업이 그래도 이 연합이 안정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이것이 지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어떤 그 성장의 그 거점이 되고 동력이 되는 네. 그런 모델 사례를 네네.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그 수도권과 지역을 비교해 보면 네. 그 교통망을 포함한 이런 대규모 어떤 SOC 또는 그 인프라 투자가 사실 수도권에만 집중돼 왔죠. 그렇죠.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는 뭐 이것을 그 예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제성이 있네 없네 이러면서 제대로 된 그런 그 어떤 그 광역 교통망 형성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가 매우 소홀해 왔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핵심은 교통망이에요. 네네. 그래서 광역 교통망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오히려 공동으로 협력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 충청권 4개 시도가 어떤 공통의 거대 경제 생활권을 이루고자 하면 네. 교통 SOC는 뭐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고 그렇죠. 네. 이걸 자치단체 예산으로 한다는 거는 뭐 어불성설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떤 마주물이 되는 재원을 네네.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공항, 관광, 문화 이쪽은 4개 시도가 크게 뭐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이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이제 초기에 이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통의 사업이 아닌가 이 네. 부분은 공감이 되네요. 네. 자, 또 하나는 지난 6월에 이 네. 오창의 방사광 가속기와 관련한 2개 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 네. 이것을 개정하자는 건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그 오창에 지금 이제 후기리 쪽에 방사능 가속기가 들어서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 부지는 지자체가 그 제공한 거거든요. 도에서 우리 충북도에서 제공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 이 국유재산 특례 제한법에 의하면 네. 20년으로 20년이요.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1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방사능 가속기를 구축해 놓고 네. 그것에 대해서 그 부지에 대한 그 지원을 20년으로 제한해 놓게 되면 이후에 이런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네네네. 그래서 이 법은 20년은 너무 짧다. 그래서 50년으로 늘리고 그리고 50년 이후에도 재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네네네. 그런 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함으로써 방사능 가속기가 안정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네네네. 닦자. 이런 것이 이제 기본 취지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대형 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네. 발의하셨는데 이것도 네. 어떤 목적이죠? 이건 이제 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1조가 좀 넘는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이 안정적으로 적기에 투입돼야 된다. 네네.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좀 편성돼서 지금 2028년 그 뭐라 그러나 그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가동에 들어갈 때 가동을 네.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예상 시기에 맞춰서 좀 이게 적기에 건설되도록 하려면 네네. 그와 관련된 지원 법률이 우선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도 보면 이게 4세대 방사광 가속기이고 원형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국내에는 처음 네네. 도입이 되는 거고. 네. 근데 우리랑 뭐 경쟁국이라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고 있고 또 뭐 그 외에도 프랑스도 가동이 되고 있고 이래서 네. 이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사실은 우리의 그 첨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에 가서 그렇죠. 그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기에 건설해야지만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제대로 특히 그 제조업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또 기초 연구 학문을 키우는데도 네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기에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네. 운영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사실은 네네. 특히 뭐 전기료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올 초였나요? 그 포항에 있는 방사능 가속기가 일시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는데 네네. 전기료를 제때 못 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 방산가속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그 인프라, 즉 연구 인력을 양성한다거나 네, 네. 또는 지원 시설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려면 그 근거법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이제 발의를 하게 됐고, 사실 이 법은 네. 뭐 기본적으로는 그 저 전임자인 네. 변재일 의원께서 네네네. 미리 다 준비를 하셨던 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네. 약간 좀 무임승차 맞아요. 발의할 때 조금 뭐 부분 수정을 했지만 거의 네, 네. 그 법안을 그대로 이제 발의를 했고, 물론 네. 또 그 과정에 이제 도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네네. 어쨌든 뭐 그 정도면은 우선은 좀 바로 가도 좋겠다 이런 어떤 상황 합의가 있어서 네네.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사광 가속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축, 하나는 이제 그 땅에 관한 법,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그 안정적인 재정 투입에 관한 그렇죠. 법들, 예. 뭐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이 두 개 법을 발의를 하신 거군요. 그렇죠. 네. 예. 그 이 이제 오- 연동돼 있는 거라서. 네네. 예. 이 오창이 이제 의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네.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조 원이 넘는 대형 국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예정대로라면 한 4년 정도 뒤에는 이제 본격 가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오창의 방사광 가속기가 성공적으로 가동이 되면 우리 충북 발전이나 뭐 또는 뭐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과학기술 관련 네. 산업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 오창 지역은 지금 이제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돼 있고, 네. 뭐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첨단 도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오송의 경우는 그 바이오 네네. 쪽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 방사광 가속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일단 신약 개발 쪽, 신약 개발. 예. 네네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분야와 그와 연관된 소부장 쪽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그런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인근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바로 가서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것만으로도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기존에는 국내에서 지금 그 포항에 방사능 가속기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막 상당히 6개월, 1년 막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화 상태라. 그래서 급하면 해외에 가서 그걸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미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그런 특히 R&D 분야의 연구를 해서 새로운 어떤 어떤 기술 경쟁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뭐 직접적으로 당장 이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네네. 또 그 관련된 산업 중에서도 기왕이면은 이 방산가습기 주변의 그런 산업단지로 그렇죠. 이주해 와서 그렇죠. 네. 여기서 오히려 자리를 잡고 그 방산가습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첨단 전략산업 관련된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이 청주 권역으로 또는 충북 주변으로 입주해서 새로운 그런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적기에 잘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지금 입법 활동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네. 다른 법도 발의를 하셨었어요. 지금 네. 취임하신 지 한 5개월 됐는데 네. 이 입법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네. 이번에는 이 교육환경보호법이에요. 이게 네. 그 청주 신흥고 옆에 네. 호텔에 이제 카지노를 들이겠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했던 법으로 제가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이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럼 통과가 앞으로 됐습니다. 이 호텔에는 카지노가 절대 못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절대 못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이 상대 보호 구역, 그러니까 이 시설로부터 200m 거리 내에 있는 네. 그 상대 보호 구역에 학교가 나 교육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이제 교육청 산하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교육청의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것이 교육 환경에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승인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아, 이것은 학생들 교육 환경에 좀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보면 불허하겠죠. 그래 의견을 이제 그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어떤 그 카지노라든가 이런 사행산업이 학교 주변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 결정 권한을 오히려 업주에게만 주어졌던 것을 지역 주민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만들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고. 근데 이제 현재에 보면 충청도 교육청에서도 이 시설은 반대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내고 있고. 그렇죠. 또 그 교육부에도 사실 이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들어오려고 하는 카지노는 그 지역에 들어오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도 또 그 주변 지역의 학부모들이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불안해하시기도 했었고 또 직접 뭐 200m 거리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학교라고 해도 그러니까 많은 학교가 8개의 초중고가 밀집돼 있는 그런 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그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불안감을 그래도 좀 뭐랄까 이렇게 해소해 주는데 제가 기여할 수 있었다 이런 면에서는 나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법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관련법을 이제 발의를 하셔서 이제 통과까지 됐고, 그러니까 이제 학교 주변에 카지노를 금지시키는 법이 아니고, 이걸 허용하는 그 절차에 관한 법인데, 절차에 대한 법이죠. 그러나 이제 그 절대다수 주민들의 웬만한 공감대가 있지 않고서는 뭐 민성교육감 입장에서도 그렇겠죠. 그 허가를 해주기가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뭐 여러 굵직굵직한 법들을 통과시켰거나 또 현재 추진 중이시는데 그 앞으로 또 계획하고 있는 입법 계획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 제가 선거 때 중요하게 이제 얘기했던 것은 그 공공은행 설립에 대한 지역 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이제 법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지금 이제 이건 이제 그 지자체가 출자를 해서 그 공공은행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뭐 입법조사처라든가 여러 이제 쪽하고 협의를 다 어느 정도 마쳤고요. 국회 안에서는. 그리고 이 분야에 관련 전문가들하고 지금 11월 중에 이제 그 공개 토론회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관련 그 지자체 중에서도 이것이 지역의 어떤 그 금융, 특히 그 지역의 순환 경제를 좀 실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들은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이 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자치단체들 뭐 모여서 제대로 이 법을 어떻게 앞으로 좀 이제 입법해서 성공을 시킬 수 있을지 그 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지역에서 그 시금고라든가 도금고라든가 금고 같은 경우를 여기다 이제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럼 지자체가 아주 큰 돈을 출자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그 수익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금을 맡김으로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에 재투자하는 거죠. 기존의 시중은행은 그 어떤 주주라든가 또는 그 최대 어떤 그 주주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활동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여기는 공익을 위해서 은행을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나오는 수익의 전액을 지역을 위에다가 재투자하는 형태고, 근데 그 재투자하는데 그것이 지역의 금융 약자라든가 소외계층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선순환 경제라든가 또는 지자체가 특별하게 추진하고는 전략산업 이런 쪽에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좀 이것도 역시 그
뭐라 그럴까, 이 지방 소멸 시대에 네네. 지역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법이다 해서 이건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가 출자한 은행이 뭐 꼭 공공은행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네. 이런 은행은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없었죠. 처음 만들 수 있게 예. 되는 것이고. 예. 아, 그렇군요. 이제 시금고나 도금고 선정할 때마다 시중은행들이 정말 그 피 터지는 그렇죠. 소위 경쟁을 예. 했었는데 예. 이거 그냥 이 재원을 다 이 공공은행에 넣어놓으면 그 막대한 그렇죠.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럼 그만큼 수익을 예. 지역을 해서 재투자할 수 있으니까 아마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면 예. 새로운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겠다 싶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첨단 전략 인재 육성법인데, 또 다른 법이요? 예. 첨단 전략 산업 인재 육성법. 전략상 예. 이 법은 우리도 이제 첨단 전략 산업 특화직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두 군데가 오송과 오창이. 네. 근데 첨단 전략 산업 쪽은 기본적으로 그 우수한 인재와 특히 R&D 등과 관련된 연구진 이런 사람들이 좀 지역에 내려와서 그렇죠.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특히 이제 반도체 특화 단지를 지금 용인해서 수도권에 딱 들어간 이후에 첫 번째 주장이 인재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으로 안 내려가니까. 지방으로 안 온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첨단 전략 산업 쪽에 있는 기업들도 지방 이전을 추진해 보려고 해도 인재가 안 와서 못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그럼 그 인재가 지역으로 올 수 있는 유인 효과를 확실하게 좀 주자. 그래서 그렇게 좀 옮겨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세제 혜택도 주고, 그리고 함께 이전해 오는 그 인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주 환경이라든가 또는 직접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세제상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패키지로 만들어서 인재가 지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좀 그 근거와 지원법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그건 아마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비수도권의 다른 지역 다 환영할 만한.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을 그것도 좀 거의 이제 준비를 마쳤고요. 그 발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각종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도 있었고, 이제 우수 인재들을 거주시키기 위해서 노력들도 해왔지만, 그건 이제 기업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지원이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직접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근거들을 만들어 보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해 와도 그 한 해의 기업이 한 개의 어떤 이 공장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고 또 1년 내에 두 번째 공장을 지으면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손을 같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수도권에 있는 전국의 모든 시도가 환영할 만한 그런 법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중앙부처 반응은 어때요? 이 법에 대해서? 일단 이 공공은행법에 대해서는 아직은 발의를 한 상태는 아니니까 그건 이제 발의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첨단 전략 지역인재 육성법은 나름 좀 긍정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공공은행 말씀 주셨을 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 소시민들, 소상공인들이 이 공공은행을 이용할 때 기존의 시중은행이나 금고를 이용할 때보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신용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직접적인 그런 어떤 그런 부분 소매 금융 형태는 중심은 아니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앞으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런 이제 서민들의 그런 이용은 지역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또 이렇게 사업 영역이 지나치게 겹치면 그것도 또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그런 어떤 대규모 금고 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일정 규모 있는 그런 신용 사업을 통해서 네. 나오는 수익을 오히려 그런 금융 약자들을 네네. 지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아주 저리로 대출을 한다든가 네네. 아니면 뭐 최근에 그 한 것처럼 뭐 이렇게 무담보 소액 대출 같은 걸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금융 약자들에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공익적 목적의 재투자라든가 순환 경제를 그렇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그렇습니다. 취지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제 국회 입성하신 지 5개월 좀 넘었어요. 지금 저 의원님 방에 이제 처음 와봤는데. 일단 소회가 좀 어떠세요? 뭐 부담스럽죠. 일단 바쁘시고. 생각보다는 좀 바쁘고요. 그리고 그 배워야 될 게 많고 우선. 공부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기존에 뭐 이렇게 중앙부처의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물론 뭐 청와대에서 3년 있으면서 어느 정도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뭐 대부분의 이제 부처의 일은 사실 처음 이제 이렇게 접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걸 좀 이제 현황을 파악해야 되고 또 나머지 이게 한 분야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적인 국정 운영의 좀 시스템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주요한 국가적 아젠다와 정책들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이런 시야가 생겨야 또 각 부처의 사업과 그렇죠. 연계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부 모임 열심히 매일 새벽 오전 조찬 공부 모임 열심히 좀 나가서 이렇게 좀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 이런 데 좀 제가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뭐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직자 출신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그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력이 그래도 제법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정 전반을 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그때 그 같이 일했던 분들이 상당히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또 네트워크가 되니까 지금 설령 뭐 국정에 참여하지는 않아도 그분들 모셔서 우리 방에서도 우리 보좌진들하고 공부 모임도 여러 번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전임 정부에 있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 모셔서 같이 여러 분야의 또 세미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이제 전체적인 이 시야를 좀 이제 넓혀나가는 그런 일들을 또 저만 해서는 안 되고 보좌진들도 또 같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니까 올해까지는 좀 그런 분야에 제가 좀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청와대 근무하실 때 같이 근무하셨던 분 중에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같이 들어오신 분이 계신가요? 이번에 한 23, 4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그래도 뭐 5년간. 그래서 저랑 같이 있었던 기간에 약간 안 겹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끼리는 별도의 또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모임 하면서, 또 그건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여러 정책들을 리뷰도 하고, 또 현 정부 정책과 비교하면서 또 새로운 대안을 좀 고민하는 그런 형태로 또 운영을 하고 있죠. 또 이 와중에 또 지역구도 소홀히 하실 수 없고 자주 내려가야 되잖아요. 자주 안 가면 바로 얼굴 안 보인다고 한마디씩 하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좀 만나려고 노력은 하고 그래서 거의 이중생활이죠. 그러니까 뭐 두 가지의 사업을 동시에 하는 것 같아요. 지역은 지역구대로 여러 현안도 있고 또 뭐 그분들 민원도 들어야 되고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한 축과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국정 전반에 관련된 일, 또 당 내에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이 또 같이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묶여 있다 보니 여유를 갖기는 좀 어려운 게 국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년, 3년 차 되실수록 더 노련해지시겠죠. 그렇게 되도록 또 지금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죠.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 국회의원이 되기 전과 후 가장 달라진 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어떤 의원님은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내 전화를 잘 받는다.
이전에 뭐 이렇다 할 직책이 없을 때는 전화해도 잘 안 받더니 요즘은 잘 받는다. 또 어떤 분은 국회의원 되고 나서 몇 달 만에 인생 최대 목표치, 최대의 몸무게에 도달했다. 우리 의원님은 가장 달라진 점이 어떤 게 있으세요? 글쎄, 저는 사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네.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뭐 제가 시민단체에서 했던 일과 네. 오히려 국회 와서 보니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아, 하는 일 자체의 성격이. 네. 예. 제가 야당 의원이라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네. 어떤 정부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비판, 감시, 견제하는 일이 사실 야당 의원으로서 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인데 시민단체 본연의 목적이 비판, 감시, 견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오히려 제가 가끔 농담으로 네, 다시 시민단체 활동가가 된 것 같아 국회 와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뭐 툭하면 저 용산 앞에 가서 기자회견 해야 되고 네네. 저기 의정관 가서 그 수통관 가서 기자회견 해야 되고 네. 또 여기 어디 저기 그 본관 앞에 서서 뭐 피켓 시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참 이게 국회의원 역할이 이게 단가 싶을 정도로 뭐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네. 그 크게 달라지지 않은 느낌도 있고 네네. 그러나 이제 제일 제가 볼 때 보람 있는 일은 네. 역시 국회는 입법기관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발의한 법이 그 통과가 됐을 때 그 느낌은 좀 다르더라고요. 희열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 정말 보람 있구나. 네네네. 그냥 그 법이 나를 의미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게 뭐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그럼요. 네,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단 300명이면 주어진 나라인데. 예. 예전에 제가 시민운동 할 때 생각하면 네. 그거 뭐 10년을 주장해도 잘 안 되거나 네네네. 또는 법을 발의한다 해도 네. 어떻게 챙길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의원은 자기가 발의한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그래도 어쨌든 가서 역할하고 챙겨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조정할 수도 있고 네네. 그렇게 하니까 그만큼 좀 의미가 있고 네네. 그만큼 또 어쩜 무게감 같은 게 역으로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예. 지금 국회의원 생활 이제 5달 해보셨는데 처음에 당선될 때와 지금 또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나는 이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아, 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오늘도 문자로 오셨던데 초심 지키면서 열심히 하세요. 초심. 예. 어떨 때는 좀 그 얘기 그만하지 이런 얘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해요. 그 정도로 많이들 예, 정말 그만큼 아마 지금까지 그 정치인들이 그렇겠죠. 예, 들어갈 때 하고 네. 들어가서와 나와서의 모습이 네. 다르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유권자들이 네. 볼 때는. 네. 근데 저도 사실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도 내가 나중에 그만둘 때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지 않고 내 스스로의 자발적 결단에 의해서 그만두는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을까? 네네. 라는 게 큰 고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정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때 생각했던 그 생각과 원칙 네. 이것을 훼손하지 않고 끝까지 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간중간 좀 그런 이제 다짐을 하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제가 그것도 이제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느꼈던 건데 정치를 하게 되면 네.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누군가의 의견을 잘 듣는데 네.
한 3개월, 6개월만 지나도 바뀌고 1년 지나면 또 바뀌고 네. 이제 임기 끝날 때 되면 듣기보다는 자기 말을 더 길게 하는 네. 그런 걸 보면서 변화해 가는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있는데 그런 늘 좀 경청하는 그러한 국회의원의 자세 네. 네. 이것을 좀 쭉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저도 있는 게요. 제 지인 중에 이제 이제 지방 의원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여러 명이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은 계속 듣기만 하시고 거의 뭐 7대3 정도로 듣고 본인 말은 뭐 적게 하셨었는데 그 지방의원 되시고 나서는 역전이 됐어요. 본인 말씀이 80%. 네. 그리고 아마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 되기 전과 후에 소위 언행이 같다고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보는 분들이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도 있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네. 기본 정보의 총량에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렇고 국회 안에서도 그렇고 네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내용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네. 뭐 수없이 듣고 점검하고 확인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일반 시민과 유권자보다는 정보의 양이 많으니까 네. 이 격차가 크죠. 그렇죠. 굉장히 크죠. 네. 그러면 일반 유권자들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도 많고 어떻게 네. 보면 네. 그리고 개인의 아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듣다 자꾸 보면 이제 답답하실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럼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네.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네네. 뭐 그런데 그건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충분히 듣고 네. 나중에 그건 이야기해도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인내심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년 뒤에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그 202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이제 충북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단체장만 놓고 보면 도지사까지 12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민주당은 단 3석만 얻었었죠. 이제 바로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민주당이 충북의 지방정부를 되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 보시는지. 뭐 지금 당선된 우리 국회의원들이 잘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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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그 정치의 모습에 대한 기대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굉장히 컸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권위적이라든가 이제는 좀 상대적으로 혁신적이지 못하다거나 또는 소통 역량의 부족이라든가 그래서 지역의 유권자와의 소통이 부족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 그다음에 뭐 선명한 그런 어떤 당의 정체성이 부족했다거나 이런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큰 이제 결국은 그 세대와 세력 교체가 일어난 건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정말 제대로 이제 이 정책적 역량도 보여야 되고 문제 해결 역량도 보여야 되고 그러면서도 포용해내는 전체적인 우리 도정이라든가 시정에 대해서 포용적인 협력의 그런 모습도 동시에 좀 보여줘야 되는 숙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역할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잘 해내는 것이 1차적으로 저는 중요하겠다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지자들이 실망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윤석열 정권의 지금 퇴행적인 모습 정말 뭐 역사에서부터 또 협치는 뭐 지금 거의 기대할 수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통령과 그 여사의 국정농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또 분권 균형 발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의 후퇴 그다음에 재정 정책의 실패 이로 인해서 사실 서민 경제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문제 제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안도 만들어서 제시하고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확실한 정권에 대한 견제하는 모습을 또 제대로 보여줘서 우리 유권자들이 볼 때도 도민을 볼 때도 좀 속 시원하게 할 말을 하는구나.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해결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물을 잘 골라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제가 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공천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건 이제 공천 과정도 중요하고 네. 또 최종적으로 그래서 결정된 후보도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적어도 민주적인 그런 그 당의 그 운영 원칙에 기반해서 최대한 저는 그 민주적인 어떤 그런 경선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네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좀 경쟁하는 모습의 경선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운영하느냐. 네네. 이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거기에 걸맞는 이제 후보군을 지금부터 발굴해서 이제 또 드러내는 것. 그렇죠. 예. 네. 도민들에게 어떤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충북도지사 지금 공천 말씀하신 김에 다음 충북도지사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 좀 뭐 언행이 가벼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을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좀 책임 있게 좀 안정감 있게 도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저는 다음번에는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저는 말이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이 이 광역단체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덕목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봐요. 결국은 우리 도가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난제들과 어려운 숙제들을 누가 더 유능하게 해결해낼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그 정도의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과 여러 가지 그런 뭐 인적 자원과 신뢰성 이런 것을 이제 갖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 안에는 그런 분들이 저는 꽤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좀 다 나와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혹시 충북도지사 후보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으세요? 뭐 한 명이 아니더라도 후보분? 뭐 지금은 뭐 아무래도 뭐 여러 명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분들이 계시죠? 아니 뭐 지금 저는 뭐 그 우리 당으로 보면 뭐 그 전직 의원들도 계시고 전직 국회의원들 뭐 도종환 의원도 계시고 이장섭 의원도 계시고 노영민 의원도 계시고 뭐 그런 어떤 또 그 지금 뭐 열심히 뛰고 있는 신용환 그런 분도 계시고 그 외에도 저는 더 또 새로운 분이 가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 저희 유권자들은 잘 모르는 제3의 인물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함께 좀 저는 본인들은 좀 부담되고 어려우시겠지만 좀 당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고민하고 이렇게 좀 띄워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거의 뭐 경선은 무조건 원칙으로 가시는 거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이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야 될지 우리 충북의 국회의원이 이제 총 5분이 계시는데 다른 분들과도 자주 좀 의견을 나누시죠? 그럼요. 저희는 뭐 많지도 않고 5명밖에 안 되니까 중요한 지역의 뭐 현안 문제나 또 앞으로 뭐 지방선거 또 지방선거도 좀 대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대선까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앞으로 이 도당을 운영할지 또 각각의 역할을 어떻게 책임 있게 좀 분담해서 일을 할지 이런 논의들을 하고 또 좋은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서 함께 좀 노력하자 뭐 이런 좀 공감대도 있고 그래서 아마 긴밀하게 앞으로 더 협력하면서 또 그래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저녁 식사하면서 뭐 맥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좀 대화하는 그런 자리를 쭉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특히 이제 충북도지사 후보나 청주시장 후보로 뭐 예를 들어 마땅한 분이 없다. 우리 청주에 이제 초선 의원 4분이 계세요. 혹시 그 4분 중에 선수로 뛰실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문입니다.
그건 뭐 지금으로서는 네, 전혀 네.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네. 사실 초선으로 시작을 해서 네. 2년 만에 다시 지방선거를 나온다고 하는 건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사실은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니까 네, 네. 그거는 뭐 정말 불가피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네, 네. 사실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정치인 네. 송재봉 앞으로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떤 인물이요? 예, 정치인 송재봉은 어떤 인물이다. 제가 적어놨는데 미리 준비하셨어요? 서민적인 네. 따뜻함과 진정성을 끝까지 지킨 사람. 일단 너무 도덕책 같죠? 아니요, 제일 첫 번째는 서민적인이네요. 네, 네. 평생 서민이셨죠? 네. 그래서 그것이 제가 갖는 정체성이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결국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에서 차별과 배제를 받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정치의 영역에서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평범한 서민이라고 하는 느낌과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저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들 중에 보니까 네. 좀 따뜻하지 않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느낌이 약간 좀 차갑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셔가지고. 가끔요? 네. 저는 그런 느낌은 잘 못 받았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 차갑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인가 봐요. 네,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래서 좀 정치인이라고 하면 그냥 좀 따뜻한 느낌을 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했고요. 네네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정치인은 말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 말에 신뢰를 잃으면 뭐 어떤 걸 해도 아마 믿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네. 무신분립이라고 하는 네네네네. 이야기처럼 네. 그래서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을 좀 잘 유지하는 것.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딱 그 제 정치 인생을 잘 마무리하면 네.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도덕책 같다는 말씀 네. 처음에 하셨지만 사실은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품성이나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뭐 잘 지켜진다면 정말 우리 충북도민들이 오래오래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실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죠. 예, 절대로 쉽지 않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충북도민들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정말 긴 시간 함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런 말을 좀 좋아하는데 내가 변한 만큼 세상은 변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해결되지 않은 답답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특히나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체념하거나 방관하거나 그냥 그러고 있으면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그럼 한 걸음 먼저 움직여야 지금보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인에 대한 비판도 사회에 대한 비판도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도 내가 한 발짝 참여해서 뭔가 변화의 그런 그 나비 효과를 만드는 그런 노력은 저는 물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결국은 국민 한 분 한 분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도민 한 분 한 분이 함께 그런 변화의 나비짓을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